안녕하세요. 오늘은 뉴 애브노멀이라는 책의 20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20장이 경제 회복에 밀린 녹색 환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었던 어떤 환경 분야의 이슈와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 한번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시 셰피는 서플라이 체인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선구자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부터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유연한 대처를 강조해왔다. 그래서 이 책에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기회로 전환한 세계 기업의 사례가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뭐 물류라든가 이 공급 생산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그 체인, 그 망,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요한 메시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20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내용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분야, 그다음에 뭐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관련해서 테크노 소셜리즘, 글로벌 그린 뉴딜, 2050 거주 불능 지구 이런 책들을 살펴봤었고요. 이 책의 저자인 요시 셰피의 20장의 환경 분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또 밸런싱 그린이라고 해서 ESG 관련된 분야의 책도 쓸 정도로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이제 변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킹스 칼리지 런던의 유럽 정치학과 교수인 아난드 메노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에서의 가치 충돌은 환경주의 세력과 경제 성장을 선호하는 세력 사이에서 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결국 경제 논리가 승리하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에는 이 뭐랄까 환경 이슈도 같이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서식지를 넓혀가면서 야생 동물과의 이런 접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질병의 유행으로 번질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환경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한참 진행이 되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물가 상승도 이제률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그렇게 이슈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ESG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소비자, 회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배기가스가 2020년에 4월 달에 17%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잭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 배기가스가 1년간 1.5% 줄었다가 2010년 다시 5%나 증가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2016년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2018년까지 전 세계 CO2 배출량은 43% 증가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각 나라는 자국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도입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도 자신과 똑같이 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 경제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는 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가 있다라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국가에게 밀리게 되겠죠. 어떤 환경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들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환경 정책을 이제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탄소세입니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은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주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주에서도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야당이 세금을 철폐하라 캠페인을 벌이자 노동장 정부를 내쫓고 탄소세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닐슨의 조사에서 전 세계 소비자의 66%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매장에서 실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연구한 결과 5에서 12%의 소비자만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작은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그래서 대다수 소비자는 근본적으로 지금 좋은 직장, 지금 저렴한 제품, 지금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과학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와 이 행성을 위해 최소한의 희생도 감수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그런 제품을 찾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경제성에 관련 관점에서 본다. 즉 저렴한 제품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소비자들이 친환경 녹색 제품의 가격과 성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그 제품을 밀고 나가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기업은 무관심한 소비자와 정치적 강요에 묶인 정부가 남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 기업이 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활동들은 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환경 효과가 거의 없으며 종이 빨대는 재활용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 이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죠. 뭐 여러 가지 펀드도 팔고 있고. 이 블랙록이 사실 ESG에 대한 그 최근 몇 년간 그런 이슈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실제 행동은 좀 달랐다는 거죠. 블랙록은 발전용 석탄 생산으로부터 수익의 25% 이상을 얻는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액티브 펀드에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회수금은 블랙록의 전체 자산 7조 달러의 극히 일부분인 0.007%인 5억 달러에 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17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은 호주 원유 회사들의 환경 결의안을 거부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죠. 블랙록 기후변화에 관한 위선으로 비난받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층이 장기적으로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면서 콘크리트 건물에서 생활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가전제품을 소유하고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차를 운전하기 바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빈곤층이 이제 중산층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엑슨모빌의 CEO인 데런 우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과 무관하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토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향후 수십 년 안에 현재 인구 70억 명은 2040년경 9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수십억 명이 중산층에 진입할 것이고 에너지가 필요한 생활 방식과 제품을 찾을 것입니다. 경제는 다시 한번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들이 이제 에너지를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노 소셜리즘에서도 봤듯이 어떤 기술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주장도 봤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 기술, 특히 재생에너지는 이미 결실을 보고 있다. 2019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19년 추가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이상이 신규 화력발전소보다 낮은 발전 비용을 달성했다. 새로운 태양력과 풍력 프로젝트는 가장 저렴한 화력발전소보다도 비용이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봤던 통계 자료랑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아직
정확하게 이제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풍력이나 태양력의 비용이 실제적으로 더 낮은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비용이 더 높거나 혹은 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걸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기술적 해결책은 배출류를 완화하거나 줄이는 것을 넘어서는 즉 대기 중에 탄소를 빼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반전시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요시 셰피는 이 탄소 포집 기술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는 생물 에너지 탄소 포획과 저장, 직접 공기 포획과 저장, 식물 기반 포획과 저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서 우리가 인류가 얻은 경험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학자들의 조언을 들어라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경고에 따라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 대응하는 비용이 사건 발생 이후의 완화 조치 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벤처 투자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닉 하나우어는 병원균은 피해갈 수 없지만 그것이 팬데믹으로 변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발생까지 1년도 채 안 남았을 때 이 정보 보고서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미국과 세계는 다음번 팬데믹이나 전염성 질병의 대규모 발생이 여전히 취약하며 이는 엄청난 사망률과 장애율로 이어지고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자원을 압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과학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연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 차원의 경제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기에 과학적 협력은 몇 가지 중요한 조짐을 나타냈다. 전 세계 연구진과 의료 전문가들은 연구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프로세스를 공유했으며 나아가 일부 국가는 협력에 관한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전 세계적 위협에는 전 세계적 협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코로나19의 교훈도 형세 역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이제 20장이니까 사실 일부분에 불과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이 뭘 생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생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서 위기에 대처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최근에 살펴봤던 이슈가 이 환경 관련 이슈이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